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은 마음에 이 채널에 사연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평생의 반려자, 동반자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 몰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고작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면 말입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일확천금의 돈이 생긴 뒤 저와 남몰래 이혼을 할 생각까지 했다면 그 배신감에 말을 이루지 못하시겠죠?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어떻게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자던 남편 놈이 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지요. 길게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저의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회사원이었죠. 친구 따라 강남에 간다고 우리 남편도 강남으로 입성을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디 말도 안 되는 시궁창으로 빠지더라고요. 결혼 5년 차, 저희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삶의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냥 앓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저는 음대를 졸업했고요. 악기를 전공해서 집은 나름 부유하게 살았었고 그래서 남편이랑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학벌도 좋았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요. 결혼 2년 차에 딸을 하나 낳았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덕에 아기 엄마들을 만나서 브런치 타임을 즐길 때도 으쓱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무슨 헛바람이 불었는지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 여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죄다 하나같이 빚만 생기고 쫄딱 망하고 그러잖아. 그건 보통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다르다니까. 여보, 나 S대 나온 남자야. 내 주위에 하나같이 날고 기는 친구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대부분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당신이 이제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설치는 거 반대야. 솔직히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나를 만나기 전에 했어야지. 당신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어야지. 지금 우리 나이 내일 모레 40인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물론 당신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 남이 주는 월급 받아오면서 딱딱 생활비 쓰고 보험 붓고 적금하는 거 좋지. 좋은데 도전하는 느낌이 없잖아. 일상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같다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최고라고. 사업했다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거야? 남자가 말이야, 태어났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학창 시절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로라 하는 대학에 갔겠어. 안 그래? 남편은 고집을 박박 부렸어요. 결혼 5년 차에 사업병에 걸린 남편은 40이 되기도 전에 무라도 썰어봐야겠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 말을 뱉은 지 1년이 지나서 떡하니 사표를 쓴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무슨 코인이니 주식이니 관련된 사업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투자 사기랑 뉘앙스가 비슷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혼자 하는 거냐 누구랑 같이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만 대학 동기랑 같이 오피스텔에 사무실 차려서 투자 정보 공유하는 그런 깨톡방을 만들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마음 먹고 공부해서 스스로 돈 버는 세상에 돈을 주고 남편한테 무슨 컨설팅을 맡기겠어요. 나는 일반 투자랑 다르다니까. 내가 먹는 건 수익금에서 나오는 돈인 거야. 나한테 돈을 100만 원 투자했어. 그래서 110만 원이 됐어. 그럼 나는 100만 원의 수익의 반을 가져가는 거지. 5만 원.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은 100만 원도 유지하고 5만 원도 벌고 얼마나 좋은 거야.
손해봤을 땐?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 그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손해만 죽죽 나면 당신은 무슨 돈을 벌어올 건데? 그거야 뭐 개인이 지고 가는 리스크인 거 아니겠어?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안 볼 생각을 해? 뭐 손해만 나겠어? 어디서는 이익이 나오겠지. 남편은 말 맞다나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해봐 화이팅 할 수 있는 마누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발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랐어요. 거기다가 퇴직금 받은 걸로 오피스텔을 계약하네, 어디 홍보를 하네 하면서 헛돈을 쓰고 있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죠. 오죽하면 시댁에서도 남편을 나무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상한 짓 한다고. 어디서 이상한 친구 만나서 헛바람 들었다고 저를 보기 민망해 하시는데 그나마 시부모님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어디서 돌이나 얻어맞고 돌아오는 건 아닌가 했더니만 돌도 아니고 빚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앞으로 빚이 생겼다고? 아니, 당신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투자니 뭐니 어쩌고 해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무슨 빚?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한마디로 남편이랑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동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들고 날아버린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이용을 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오피스텔 전세 얻고 홍보비니 뭐니 돈 뜯어가고 지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뒤에서는 돈 쓴 척 하다가 투자자들이 돈을 하나 둘 입금하자 그 돈 들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제 의무가 잡힌 건들이 있어서 남편에게 빚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S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헛똑똑이에 사기만 맞은 사람인걸요. 그것도 믿고 의지한다는 대학 동기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남편도 충격이 어마어마했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졸지에 생겨버린 빚에 저희 집 수입은 없고 정말 이대로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때 저희 시댁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해 주셨죠. 혹시라도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할까봐 시댁에서 빚도 갚아주시고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신 거죠. 내가 정말 속이 터진다 터져. 쟤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랬다니까. 애가 착해 빠진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반품은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빚이 얼마 안 돼서 다행이지. 여기서 더 큰 빚이었으면 우리도 못 갚아줄 뻔했어. 시어머니께서는 노후 자금 다 날려먹었다고 남편의 등짝을 퍽퍽 치셨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남편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죠. 결국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남편 놈은 눈치만 보고 일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고 뭐 어쩌겠어요. 답답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악기를 전공했으니까 나름 기술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음악학원에서 일을 하는 건 큰돈을 벌 수 없으니까 1:1 레슨을 다니기 시작했죠. 또 악기라는 게 개인 레슨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레슨을 이쪽 저쪽에서 소개받아 다니면서 한 달에 뭐 350만 원 정도는 벌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로 저희 집 생활비하고 애 키우고 그랬죠. 남편요?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애봤습니다. 시댁에서 그나마 좀 도와주고 했으니까 살만했던 거죠. 350만 원을 벌어와도 전세 대출 받은 거 갚고 애 키우는 데 쓰고 우리 세 식구 생활비에 적금에 보험금에 아니 무슨 나갈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없이 레슨 다니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레슨으로 한 달에 350만 원 벌겠다고 하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제가 경력이 빵빵한 것도 아니어서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 41살에 생긴 둘째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4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서 생긴 아이다 보니까 노산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이름 앞에 떡하니 붙더라고요.
검사를 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쉴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산부인과까지 다니느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야 했어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옆에서 치어리더 마냥 열심히 응원만 하더라고요. 백수 생활이 천직인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살림 실력에 잔소리도 못하겠는 거 있죠? 애를 케어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 빨래며 청소며 뭐 못하는 게 없는데 저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소리는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스트레스 삼켜가며 가장의 노릇 다 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을까요? 레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콕콕 쑤시는 게 이상하더라니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나 봐요. 저는 임신 4개월 차에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저앉아 하혈을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해줬고 그대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수술실에서 나와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내일 레슨을 미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마치고 나니까 제 지금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잃은 아픔이 먼저여야 하는데 당장 내일 레슨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다뇨.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아이가 유산이 다 되었을까? 몸조리만 신경 쓰자, 응? 유산을 했어도 출산을 한 것처럼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들 하잖니. 우리 며느리 어떡하면 좋아? 어머님, 저 어떡해요? 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여보, 둘째는 또 생기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몸 관리 잘해야 돼. 당신 또 레슨 다녀야 하는데 몸 관리가 먼저지. 그렇게 생각 없이 남편이 말을 내뱉는데 엄청나게 큰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의 아이를 유산했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씨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편의 공감성 하나 없는 말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도 경악에 가득 찬 얼굴로 입을 떡 벌리셨어요. 저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시아버지께서 억지로 끌고 나가셨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시며 제 눈치를 보시던지 정말 그 어떤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생각이 없어.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런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가,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 레슨을 미루며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 놈 집안일을 하면서 슬쩍 저에게 핀잔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야? 벌써 2주일 정도 쉰 거 같은데 이렇게 자꾸 레슨 미루다가 학생들 다 떠나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유산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서 노는 걸로 보여? 나 집에서 애 챙기고 집안일 다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생활을 하지. 그리고 당신 학생이 줄어들면 우리만 힘들어. 당신도 새 학생 찾아야 해서 힘들잖아. 당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데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은 그걸 나한테 위로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 나이가 몇이야? 벌써 42이야. 언제까지 집에서 이러고 살 건데? 남들은 대기업에 못 가서 안달인데 당신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빚이나 만들어 오고. 말 다 했어? 빚이나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그 빚 누가 갚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다 갚은 거 아니야? 당신한테 내가 무슨 피해를 줬어? 그게 당신이 갚은 거야? 어머님하고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갚은 거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당신이 맨날 이렇게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노후를 책임질 거냐고.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내가 유산까지 했겠어.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당신한테 노후 책임져 달라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하실 분들인데 당신이 왜 그걸 생각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냐 이 말이야. 지금 핑계댈 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잘 알겠는데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한테 지금 점수라도 매기겠다는 거니?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이랑 저랑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물론 남편도 저랑 살면서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저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남편이고 뭐고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욱 강했어요. 시부모님이 내내 제 편을 들어주셨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버텨보자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남편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뭘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오히려 속이 편안한 느낌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슨을 해왔던 학생이 대학 입시에 떡하니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정말 오랜 시간을 친하게 지내면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물어물어 저를 찾아왔고 저에게 레슨을 부탁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좀 각별한 학생이기도 했죠. 왜냐고요? 이 언니가 동생이란 딱 10살 차이가 났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현장 일을 하시면서 돈만 붙여주고 계셨고 이 언니가 동생을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하면서 키워온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같은 시간에 레슨을 해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노력을 쏟아부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드디어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서 원하던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대학 합격 기념으로 밥을 사주겠다고 했고 언니와 학생 둘 다 불러서 고기를 사주었어요. 쌤, 저요. 이제 입시도 다 끝났고 나이도 20살이 되었는데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근데 언니 허락부터 받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얘 민주야, 민정이 정말 술 한 잔 사줘도 되겠니? 그럼요, 선생님.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엄마 없이 자라서 선생님 같은 어른께 술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내가 민주는 몰라도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으면 민정이만한 딸이 있었을 텐데, 그치? 편안하게 엄마랑 술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잔 받아봐. 원래 술은 어른에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술을 꿀떡꿀떡 잘도 마시더라고요. 얼큰하게 취했을 때 민주, 그러니까 언니 되는 아이가 저에게 편의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이 좀 되었던 터라 숙취 해소제라도 사 먹자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복권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념이다 싶었죠. 돈이 웬수다 웬수야. 그치? 우리 편의점 온 김에 복권이나 하나 사자. 좋아요. 쌤, 로또 되면 제가 쌤한테 반 드릴게요. 진짜 쌤 아니었으면 저 이 대학 못 왔을 거예요. 반이나 주려고? 됐어. 요즘은 로또 된다고 해도 집 사면 끝이라고 하더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중에 언니한테 효도할 생각이나 해. 그럼 선생님, 로또는 제가 사드려도 될까요? 저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선물로 받아도 충분하겠다 싶었거든요. 자동으로 돌려서 딱 5,000원어치 3장 뽑아서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주는 나름의 첫 선물이라고 민주가 로또 용지에 제 이름까지 써서 주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로또 나눠 가지면서 인증샷도 찍고 숙취 해소제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있으니까 편의점 사장님도 저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술이 올라서 신난 마음에 제자고 선생이고 엄마와 딸 같은 사이라고 낄낄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술을 그래도 못 마시는 편은 아닌데 너무 기분 좋게 달린 탓인지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옷도 제대로 못 벗어 던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들만 대충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눈을 떴더니만 남편이 혀를 끌끌거리고 있더라고요.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어디서 시원한 해장국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와.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먹어. 속 다 버리겠다. 애 엄마가 말이야. 아유.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서 직접 끓인 콩나물 해장국을 떠주는데 정말 숙취가 한 방에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음식 장사를 시켜볼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왼수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해장국을 끓여다 주니까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장 한바탕 하고 민주랑 민정이에게도 집에 잘 들어간 거 맞냐고 뒤늦게 확인을 하고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원래 새학기가 시작되면 레슨 일이 뚝 끊기거든요. 5월쯤 되어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생들이 슬슬 찾아오곤 했고요. 그렇게 또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죠. 대학에 합격한 제자들은 학교 생활에 바쁜 것도 같고 저도 바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문득 남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실 쪽팔리다면서 남편이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전부 내로라 하는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이며 사업이며 뭐며 각자 한 자리씩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만 가정주부였으니까요. S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고연봉자도 아니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돈 많아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량, 백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느 날부터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인간이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나 했어요. 드디어 나이 40 넘어서 정신을 차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다녀야 할 학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남편도 제정신이 있으면 돈을 벌어와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냅뒀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옆에서 시작하려고 잘해봐 하고 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하던 일을 딱 스탑해버리는 사람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청개구리 같은 놈이었거든요. 슬슬 바깥 활동을 시작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하면서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고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해줄 때까지요. 남편 놈은 아무리 백수가 체질이라고 한들 저한테 용돈 타서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을 거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냅둔 것이었는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면접 뭐 끽해봐야 1시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그것도 심화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가야 1시간이나 걸리는 거지. 처음에는 그만큼의 시간도 할애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면접이 무슨 매일매일 있겠습니까? 회사 이력서를 300장, 400장 돌린 것도 아닐 텐데 허구한 날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 레슨을 하다 보니까 오전 타임에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꼬박꼬박 아침 10시쯤 되면 일 보러 나간다고 나가서는 첫째 아이가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쯤 거의 오후 5시? 그쯤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상했어요. 여보, 요즘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녀? 당신 뭐 일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 일하려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지. 요즘 취업난이다 뭐다 하더니 진짜 이렇게까지 일자리가 없을 줄은 몰랐네. 그래, 일자리 알아보는 건 좋은데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고 그래. 면접이라는 게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면 뭐하나 싶어서. 밖에서 햇볕도 좀 쐬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일자리 구해다가 돈 딱 벌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몇 년 동안 재취업을 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남편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저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거의 2달 넘게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슬슬 수상하대요. 거기다가 제 눈치까지 보는 것 같은데 숨기는 게 있어도 단단하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취업 자리 알아본다고 한 지 거의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맨날 그렇게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좋은 소식이 왜 하나도 없어? 내 나이에 뭐 그렇게 취업이라는 게 쉽게 되겠어.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는 거지. 아니, 이력서 같은 거 돌리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 가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는 거 알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할 거야? 나도 답답해.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까지 나를 못 믿는 거야? 뭐야? 남편은 괜히 발끈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죠.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베란다 구석에 못 보던 가방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낚시 가방이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취미가 낚시였었어요. 뭐 골프 아닌 게 다행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정말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취미거든요. 낚싯대 하나에 얼만 줄 아세요? 좋은 거 산다 치면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요. 오죽하면 낚시대회부터 시작해서 물건 하나 협찬받아 쓰려고 다들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분명 그 낚싯대들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것들을 다 정리했었는데 베란다 구석에 새 것처럼 보이는 낚시 가방이 있으니 제가 황당할 수밖에요. 이 인간이 정말 저를 속이고 어디 취직해서 돈 버는 것 족족 취미생활에 쓰고 있나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니까요. 가뜩이나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했는데 정말 낚시를 하러 다니는 건가 싶어서 남편 몰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낚시 가방이라 가방 안에 가득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크기만 큰 가방이고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주머니 쪽에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싶어서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서류더라고요. 무슨 서류인가 하고 보니까 오피스텔 계약서인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는 그 종이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 바람에 주소가 어디인지 뭐 언제 계약을 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죠. 아니 여기 쥐새끼처럼 숨어서 뭘 보는 거야? 내 가방을 왜 뒤지고 그래?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해줄 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쥐새끼? 아니 마누라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이 구석에다가 가방을 떡하니 두고 그건 뭔데 이리 줘봐. 뭐긴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렇게 사사건건 궁금해하고 그래? 궁금해할 만하니까 궁금해하는 거지. 보니까 무슨 오피스텔 계약서 같은데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이게 다 뭔지 설명해. 난 지금 다 들어야겠어. 내가 당신한테 몰래 숨겨가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거 예전에 내가 그 투자 사업한다고 했을 때 받아놨었던 오피스텔 계약서야. 뭐? 아니 몇 년 전 일인데 그게 아직까지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 그때 다 빼서 빚 갚는 데 썼다고 안 했어? 그때 사정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바로 뺄 수가 있겠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오피스텔 주인이 계약이 안 나간다고 연장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차피 쓰지도 않고 전세로 묶여있는 거라 손해는 아니겠다 싶었어. 주인이 관리비랑 다 되겠다고 해서. 아니 금액이 얼만데 그거 적금 들어놨으면 이자가 얼마야. 당장 안 빼? 사람이 상도덕이 있지. 알았어. 곧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바보 아니다. 나 S대 나온 남자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대학 나와서 백수로 살고 있는 것도 한심해 죽겠는데 아니 그 오피스텔 전세가 적어도 1억은 넘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불리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하죠. 내내 전세 계약금으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게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냥 정리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뒀는데 딱 한 달 뒤에
민주에게서 연락이 도착을 했어요. 글쎄, 민준의 아버지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민주에게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다는 겁니다. 어머, 정말? 카페라고? 그렇게 카페 일 하고 싶다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더니 너무 잘됐다. 민정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선생님, 카페에 한번 놀러 오세요. 새로 생긴 주상복합 건물인데 위층은 전부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혹시 홍은동에 뭐 있으세요? 홍은동? 아니, 거기에 내가 뭐가 있을 게 있나? 그게 선생님 휴대폰 배경화면이 남편분이랑 찍은 사진이시잖아요. 제가 그 사진 유심히 봐서 남편분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턱에 큰 점이 하나 있어서 기억에 남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 턱에 큰 점이 있긴 하지. 근데 그게 왜? 제 카페가 홍은동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작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피스텔에 출입을 하시는 선생님 남편분을 본 것 같아서요. 우리 남편이 그 오피스텔에 들락날락한다고? 아, 우리 남편이 오피스텔 전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아니, 잠깐만.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언제 완공된 건물인데? 여기 생긴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거든요. 진짜 이상하죠? 남편이 사업을 했던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생긴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 전세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홍은동 하니까 남편의 오피스텔 계약서에 적힌 건물 주소가 홍은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턱에 큰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하니까 민주가 본 사람이 저희 남편은 맞는 것 같은데 홍은동 오피스텔은 전혀 연관이 되질 않는 거죠. 저는 그때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아이가 학원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나가는 것도 그렇고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는데 정말 온통 바람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찝찝하게 생각만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현장을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민주에게 오피스텔 주소를 받았죠. 그리고 레슨이 없는 날 레슨이 있는 척을 하면서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민주의 카페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민주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한 꼴이라면서요. 누가 봐도 새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건물인데 남편이 왜 이런 곳에 전세를 얻었을지 무조건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남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 보통 11시쯤 여기 오시거든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 시간을 계속 확인하며 남편이 제발 나타나기를, 아니 나타나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게 남편이 딱 등장을 하는 걸 보고야 말았죠. 무슨 여유가 있는 건지 모범 택시에서 내리는데 어디 돈 많은 여자라도 물었나 싶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돈도 안 버는 놈이 모범 택시를 타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안 타고 다니는 모범 택시인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어떻게 이 오피스텔에서 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호수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일단 쫓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앞불싸 신식 오피스텔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출입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버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의 가게에서 죽치고 있기를 몇 시간 민주가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지금 오피스텔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우편함 같은 거 찾아볼게요. 남편분 성함이... 우리 남편? 이주한이야. 민주야 정말 고마워. 민주는 커피 배달이 들어왔다면서 오피스텔에 출입을 했고 커피 배달을 하러 가면서 우편함을 뒤져서 이주한 이름으로 온 우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겠다고 했죠. 정말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오피스텔에 배달을 갔다가 나오더니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호수를 말해주었어요. 11층 3호.
저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11층 3호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오피스텔 다른 층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민주는 저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13층에 배달 갔다 오시면서 11층을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우리 민정이 레슨비도 깎아주시고 시간도 더 초과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 알아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민주에게 고마웠어요. 정말 우연히도 민주가 오픈한 카페 건물에 남편이 오피스텔 세를 얻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사람이 일이 술술 풀리려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싶기도 했죠. 민주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카페를 오픈한 덕에 커피 배달을 하면서 호수까지 알아올 수 있었잖아요. 정말 하늘은 제 편이구나 하는 마음을 지우지 못했죠. 저는 커피를 들고 13층에 배달을 한 뒤 11층 3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심장 터지게 떨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오피스텔 안에서 남편과 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배를 누르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배를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용하더라고요. 한번 띵동 하고 누르니까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자를 쓰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목소리를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깔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윗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누수가 난 것 같다고 해서 욕실이랑 천장 좀 살펴봐도 될까요? 보상 문제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둘러댔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둘러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잠시만요 하더니만 이내 문을 열었죠. 저는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있는 힘껏 열고 남편을 밀치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뛰었어요. 혹시라도 여자가 어디 숨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아니 여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야, 너 미쳤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뭐야?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여자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쭉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뭐냐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 놈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저는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어디다가 전화를 걸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 안 둬? 경찰에 신고 전화를 마치고 나니 남편이 저를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경찰을 부른 뒤였죠.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뭐가 있었냐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안 될 금덩이들부터 시작해서 명품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남자 구두부터 시작해서 허리띠에 가방에 지갑에 모조품이라고 하기엔 진짜 같고 진짜라고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죠. 이 인간들 가짜를 밀수에다가 속이고 팔고 있나 싶어서 경찰을 불렀던 것입니다. 불법이니까요. 거기다가 금덩이에 거실 한가운데 열심히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주식인지 코인인지 모를 차트창이 1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중국에서 물건 떼다가 모조품이라도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불법인 거 몰라서 그래? 할 게 없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뭐가 모조품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모조품이면 뭐? 지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거야? 너 아주 막 나가는구나. 내가 이걸 언제 줘야 하나 각보고 있었는데 지금인 것 같네. 야, 너 여기 도장이나 찍어. 남편이 저에게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싶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을 했고 경찰들은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를 것들에 대한 진위를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금고문을 열더니만 수두룩한 종이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기 금덩이가 진짜라는 인증서고요.
이것들도 전부 명품 인증서예요. 저 미친 마누라가 의심을 하고서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요. 그러니까 그 금덩이들부터 명품들이 전부 진짜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상황을 종결하고 돌아갔고 저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다 샀는지 추궁을 시작했죠. 당신이 도대체 뭔 돈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했어? 혹시 어디서 사기라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 큰 문제잖아. 사기는 무슨 사기야. 여기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내가 아주 쪽팔려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어떻게 남편을 의심해도 그렇지. 당신 어디 취직했어? 그럼 이 오피스텔에 이런 명품의 금덩이에 돈이 있었으면 나한테 생활비를 줄 생각을 해야지. 혼자 사리사욕 채우고 있었던 거야? 왜? 이혼 서류까지 품에 달고 살면서 나랑 이혼할 때 이런 돈이 있었다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재산 분할 그거 안 하려고 현물로 챙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 혼자 써야지. 왜 너랑 나눠. 생각을 좀 해. 생각을. 그동안 네가 나 백수라고 얼마나 무시를 했냐. 나도 돈 있는 거 숨기고 너랑 이혼한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그랬다. 왜? 참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건데 어디서 난 거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잔말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본인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이혼할 당시에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가장으로서 결혼 생활 대부분을 보내왔고 남편이랑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꼭 참고 있었던 것이지 남편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 이판사판이다 이혼하자 싶었죠. 아이가 한부모 가정에서 커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놈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글쎄 이런 반전이 있을 거란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남편 놈 재산이 말이죠. 어떻게 생긴 것이었냐면요.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로또였답니다. 로또.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로또나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 놈의 오피스텔, 명품, 금덩이, 주식, 코인, 현금 할 거 없이 전부 로또로 얻게 된 재산이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해도 저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 남편 놈은 로또를 얻은 부로 호의호식 할 거란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죠. 그러길래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혹시 알아? 내가 로또 되고 당신이랑 나눴을지. 아이 때문에 3개월 숙려기간이 생길 줄이야. 3개월 동안 반성 많이 하라고. 나는 3개월 뒤에 자유다 자유. 진짜 악담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상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백수 한량 새끼한테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지요. 저는 너무 속상한데 이 일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레슨을 한답시고 주변 사람들을 챙길 틈도 없이 일, 집만 반복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주를 한 잔 딱 했으면 좋겠는데 부를 친구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민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민주에게 연락을 하자 한달음에 달려나오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분께서 그렇게 큰 부를 쌓은 게 로또 때문이었다고요? 남편은 무슨 돈 생기자마자 뒷주머니로 다 빼돌리고 들키니까 돈 나눠 쓰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는데 그게 무슨 남편이야? 웬수 새끼지. 선생님, 그 로또 말이에요. 평소에 남편분, 아니, 그 왼수분이 로또를 자주 사셨어요? 로또는 무슨 담배 살 돈도 없다고 로또 생전에 사지도 않던 사람이야. 어쩌다 한 번 샀는데 당첨됐다는 게 더 놀라울 뿐인 거지. 혹시 그 로또 선생님 로또 아니에요? 시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로또라니? 내가 언제 로또를 샀었다고. 나도 그런 거 안 사는 사람인데. 저희 외에 민정이 대학 합격하고 셋이서 술 마셨던 날이요. 그날 제가 선생님께 로또 사드렸었잖아요. 이름까지 적어서. 그거 인증사진도 어디 있을 텐데. 그러자 불현듯이 잊고 있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민주와 민정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가서 깔깔거리며 로또를 사고 인증사진을 찍은 그날 술에 잔뜩 취해서 주머니에 있던 것들 대충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잤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해장국을 차려준 걸 먹었을 때 식탁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과음을 해서 별 생각 없이 남편이 정리를 했나 보다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또를 어디다 놨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당첨은 안 됐겠지 하고 남편이 치웠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로또가 1등이 당첨된 거라면 그건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이지 않겠어요?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찍은 인증사진이 있다고? 그 로또 용지에 이름도 적어놨었잖아. 맞지? 맞아요. 잠시만요. 여기 어디 사진이 있을 텐데. 민주가 사진을 찾았다면서 보여주는데 저희 셋이 나란히 로또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연히 로또 용지가 나오게 찍었기 때문에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요즘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좋잖아요. 하나하나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회차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들고 있는 로또가 1등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명확하게 제 로또가 1등이 되었다는 증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저랑 이혼할 생각에 신이라도 난 건지 벌써 짐을 오피스텔로 옮겨놨더라고요. 혼자서 그 돈을 들고 호의호식할 생각에 신이 났겠지만 제가 그걸 가만히 냅두면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민주에게 받은 증거 사진까지 내밀었습니다. 1등이 당첨된 그 로또 용지에 정확하게 적혀있는 제 이름, 그리고 사진까지 무조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통계학적으로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3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 놈은 그것보다 더 괘씸한 짓을 한 거죠. 감히 제 로또를 들고 지 것인 것 마냥 행동을 했으니까요. 저는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 놈이 돈을 더 쓰기 전에 전부 챙겨받아야만 했죠. 저는 로또를 구매한 편의점에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민주, 민정이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나이대의 여자 셋이 찾아와서 깔깔거리면서 로또를 선물해주고 로또 용지에 이름까지 쓰고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CCTV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편의점에서 1등이 당첨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 주인의 증언 또한 저의 소송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저는 이혼이 확정되었고 남편은 갑자기 쏟아진 저의 로또 반항 소송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로또를 가지고 당신 것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여태까지 나를 속여오면서 행복했겠지? 그게 네 돈인 줄 알았겠지? 이게 당신 로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산 거야. 내가 산 거라고. 어디서 언제 어느 회차에. 당신은 증거 하나도 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사진도 있고 편의점 주인의 증언도 있어. 당신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 왜냐고? 진실은 그 로또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내 뒤통수를 친 대가를 톡톡히 겪어봐. 남편만 망연자실했겠어요. 본인 아들이 제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시모 또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고했고 남편 놈 재산 분할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간의 소송 끝에 그 로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네, 재판부에서 제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는 재판장을 나왔고 남편 놈 질질 짜면서 제 뒷공무니를 쫓아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잠시 돈에 미쳤었나 봐. 눈이 돌았었나 봐.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는지 다 알면서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와서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었더라면 나는 그 로또 당신이랑 나눴을 거야. 이게 사람 욕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겠니? 너는 나랑 이혼하고 싶었던 거야. 집안에서 그렇게 쭈구리처럼 사는 게 싫었겠지. 일은 더더욱 하기 싫었을 거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잘 살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랄, 진즉에 잘했어야지. 됐고, 애 양육비나 밀리지 않길 바랄게. 양육비 밀리는 순간 청구 소송 들어갈 거니까. 남편놈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질질 짜더라고요. 지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저를 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저를 찾아와서 로또 같은 건 탐내지 않을 테니 이혼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한박 웃음을 짓던 저 왼수 같은 인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한부모로서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고 일도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저에게는 로또라는 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 장까지 탈탈 털어온 덕분에 통장 잔고만큼은 부자 못지 않네요. 이 돈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야금야금 잘 써가며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려 합니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로또를 저에게 선물해준 민주에게도 제가 일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난감해하며 거절했지만 민주가 아니었다면 이 로또가 제 손에 들어왔을 일도 없었을 거고 남편이 허튼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테죠. 민주에겐 정말 평생이 가도 고마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몇 번을 곱씹어 봐도 놀랍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사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로또 같은 제 인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히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제 인생이 꽃길이길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